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흑성 뉴타운 5구역 한강 센트레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부동산 현장의 이슈의 멘토 이영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삼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 또 소개해 주실 구역은 이제 5구역부터 또 이제 저희가 달려가 볼 텐데, 5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구역 같은 경우는 흑성 뉴타운에서 이제 나중에 좀 지어진 거고, 지금 기지어진 것 중에서도 나중에 지어진 건데, 655세대로 그렇게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입지 조건은 이제 1, 2구역하고 접해 있고, 3구역하고도 접해 있고, 9구역하고도 접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한강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강이 안 보이는 한강 센트럴빌이죠. 예. 흑석은 맞는데, 한강이 안 보이는 센트럴빌이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리드하거나 뭐 이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초기에 이제 가격대나 이런 거는 상당히 낮았다가, 7구역인 아크로 리버 하임이 올라가면서 같이 덩달아서 상당히 많이 가격이 뛰었던 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준비된 영상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흑석동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나오듯이 검은 돌이 많이 나오는 데였고, 지역이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침수가 많이 되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외곽에 속하기 때문에 중서민 이하가 많이 살던 동네였고, 그 동네에 이제 중앙대가 들어오면서 여기 하숙이나 그다음에 숙박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런 거에 더불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 게 명수대 아파트입니다. 뒤에 보이는 게 한강 이제 현대 명수대 아파트인데, 지금 명수대 아파트 보시면은 남쪽으로 다 조망권이 형성이 돼 있어요.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지으면 아마 북쪽으로 북향을 보지 않겠나. 저기에 대한 얘기는 분분합니다. 두 가지가 분분하는데, 재건축이 가능하다, 아니면 리모델링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온다 해서 35층까지 이제 올린다, 한강변을 올린다 하더라도 명수대 자체는 아마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쪽이 가장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반포하고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크로 리버하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생겨서 3단지, 9단지가 생기면서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요. 재개발로서는 5구역이었고, 단지수로는 지금 5단지인 동부 센트럴빌 단지를 둘러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박사님, 이 5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 1구역과 9구역이 재개발이 된다면 5구역도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투자한 단지가 늦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일찍 들어갔어도 그걸로 인해서 옆에 단지가 좋아지면 내 단지가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또 마이너스 되는 요인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1구역이 된다 그러면, 1, 2구역이 된다 그러면 5구역까지 접근하는 이제 역까지 걸어가는, 이제 흑성역까지 걸어가는 거가 좋은 길이 되겠죠. 아무래도 평탄한 길로 해서 지금 내려가서 한참 계단을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뭐 골목골목길을 가야 되는 거에서 좋은 아파트 단지로 가서 평지로 가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겠고, 1, 2구역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효과죠. 9구역 같은 경우를 보면 일부 조망권을 가려요.
9구역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5구역의 일부 조망권들이 가려지는 거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9구역, 1구역, 2구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중심권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가격 상승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죠. 그럼 1구역과 9구역의 어떤 신축 아파트로 인해서 상승 견인이 될 소지가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좀 무지하게 많이 상승될 겁니다. 이런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갭 투자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9구역보다는 2구역, 1구역이 됐을 때 더 큰 어떤 시너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그 시간이 굉장히 5구역의 가격 상승이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4구역이었던 흑성뉴타운 4구역이었던 지금 현재로는 프루지오 단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4단지 프루지오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를 보시면 평형 구조, 그러니까 향을 보시면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여기는 경사로가 심했던 지역이고요. 수익성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저조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층화가 되지를 못하는 바람에 용적률을 찾아먹기 위해서 건폐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거가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 지금 향들이 지금 9구역을 바라보고 지금 창들이 나 있습니다. 창들이 9구역을 바라보고 나 있는데, 9구역 앞쪽 9구역이 공사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여기에 지금 이쪽 바라보고 있는 향들이 다 가리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이제 피해를 보는, 조망권의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4구역이었던 대우 프루지오를 둘러보시겠습니다. 가시죠. 네, 박사님, 그 4구역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그 향이 세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자, 그 이유와 그로 인해 그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4구역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네네. 4구역의 위치는 지금 우리가 1구역, 2구역 뭐 이런 사이에 있지만 그러니까 경사로가 심한 데가 있습니다. 이쪽이 바로 현충원입니다. 현충원. 네네. 현충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다볼 수가 없죠.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남동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방향으로는 내려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층으로 올라가서 감히 독립유공자들, 우리가 국립유공자들 그렇게 안장하고 계신 분들을 내려다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도 재건축 허가를 낼 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을 겁니다. 다른 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을, 남동향을 못 쓰니까 남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남서. 그래서 이게 A방향이 되고, A방향도 못 쓰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못 쓰니까 이 B방향을 쓰고죠. 이쪽 방향. 이게 B방향을 쓰고, 여기서 남동을 못 쓰니까 아예 동향을 씁니다. 동향. 그래서 이걸 C방향. 이렇게 많이 방향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여기를 쳐다보는 게 있는데, 저층이나 이런 쪽은 이쪽을 쳐다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세 군데, 네 군데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충원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충원을 끼고
직접적으로 이게 경사로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현충원을 직접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이제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이 11구역에도 현충원을 남향으로 정향으로 끼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쪽 부분이 상당히 등선이 높습니다. 이게 11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가 여기를 쳐다보죠.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산등성으로 가려지는데 4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등선이 낮아요. 이렇게 해서 등선이 낮다 보니까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내려다볼 수가 없는 거죠. 이쪽 향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네. 네. 자, 아까 그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 4구역에서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조망권이 형성된 아파트 방향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서양이죠. 경우에는 네. 그 9구역의 어떤 그 재개발로 인해서 또 조망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5구역도 제가 2구역 이제 이렇게 이제 뚫려 있는 방향들이 있는데 5구역도 9구역에 올라가면서 이제 영향권을 받죠. 네네. 그리고 여기 4구역 같은 경우 이렇게 쳐다보는 방향들이 가서 보시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는 마주 보는 방향이 돼요. 왜냐하면 건물이 이렇게 쓰면 네네. 이렇게 마주 보는 거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 이쪽 남쪽이다 보니까 남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갈매기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될 텐데 배치가 되면 여기서는 이쪽을 바라보는 방향은 이쪽 향하고 서로 마주 보게 되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을 바라보는 이쪽 부분들에 있는 동들은 여기하고 또 직면으로 마주 보게 되는 거죠. 서로 사실은 마주 본다라는 게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좀 낯설죠. 네. 왜냐하면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밤에 같은 경우는 불을 또 다 불을 켜놓으면 다 켜놓고 거실을 또 켜놓고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이제 독립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독립성적인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방향에 따라서 아파트에 미치는 가격적인 영향도 좀 클 텐데요. 당연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게 우리가 방향을 따진다는 거는 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죠. 큰 거로 나눠서 향을 따졌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조망권을 위한 향이냐, 조망을 향한 향이냐, 아니면 햇빛, 그러니까 일조를 향한 일조권이죠. 일조권을 위한 향이냐 이 두 가지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7구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크리브 하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남향 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다 이쪽을 쳐다볼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쳐다보기 좀 어렵죠. 네네. 어렵다 보니까 뭐냐면 일조권 향. 우리가 남향을 찾는다는 게 남향을 왜 찾냐면 남향을 찾는 이유가 일조권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게 남향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남향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우리가 이걸 판상형 아파트라 그러고요. 판상형. 네. 그래서 남향 배치를 기본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뭐 갈매기 뭐 L자형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는 남 동향 이쪽을 남 서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망권도 역시 향도 어떤 거냐면 일조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망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강을 보거나 숲을 서달산을 보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여기서의 이 향은 완전히 가리게 되는 거죠. 이쪽은 지금 서향이거든요. 이쪽은 완전히 동향이고 그러면 이제 일조권에서도 좀 멀어지고 향에서도 좀 멀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서달산 이쪽 숲을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쪽을 바라보는 거가 제일 지금 이쪽 동들이 좀 문제가 좀 되죠. 이렇게가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박사님, 그리고 보니까 또 좀 전에 그 저희가 봤던 5구역하고 네. 여기 또 4구역 사이에 네. 도로가 제법 넓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데 그 도로변에 차량이 또 많이 보이지가 않던데 네. 통행이 그렇게 수월한 것 같지는 않던데 네. 빈번한 것 같지는 않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자,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통행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흑석역을 끼고서 도로를 이런 식으로 A, B, C로 이렇게 나갑니다. 네. 여기서 이 도로하고 만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차량 도로하고 만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흑석역이고요. 네. 이 도로는 지금 양쪽이 5구역과 4구역이 우리가 얘기하면 기부 체납한 도로예요. 기부 체납해서 이 도로가 상당히 넓어져 이렇게 있죠. 넓어져 있는데 여기를 실제로 살아가는 거는 4구역 분들하고 5구역 분들만 여기 거의 사용해요. 그리고 뒤에 이제 3구역이 아직 공사 중에 있어요. 공사 중에 있고, 뒤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성호 아파트나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이쪽으로 통행을 하죠. 그러니까 아직 차량 통행이 3구역이 될 때까지는 좀 차량 통행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3구역이 된다 하더라도 이 통행량 자체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준비된 구역은 11구역인데요. 이 11구역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박사님, 그 11구역에 대한 소개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11구역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잡음들이 많았고 구역 해지까지도 이제 위기에까지 몰렸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진척됐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행됐고 여기는 이제 16층짜리가 최고층입니다. 아까 이제 5구역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현충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제 뭐냐면 그 현상 공모한 걸로 해서 여기가 11구역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 설계 쪽이 들어가는 거죠. 건축 설계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거기 합의를 이루었고 그거 합의 이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빨리 진행됐고 또 하나는 대우가 이제 여기를 이제 시공을 하게 된 거고 네. 올 연말 정도나 내년 초에 이제 관리 처분 받아서 이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주가 시작하면 또 집값에 문제가 돼요. 전셋값하고 이런 것들이 네. 강남이나 이런 쪽에 또 문제가 되죠. 올 말에 이제 이주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1, 2, 4주거, 반포 1, 2, 4주거하고 더불어서 여기도 상당히 많이 이제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셋값에 계속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네, 그 11구역 같은 경우 반포에서 최인접 구역이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11구역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가격적 지위는 어떨까요? 가격적 지위는 전체 우리가 얘기하면 1구역부터 11구역까지 10구역은 제외한 네. 10개 구역 가운데 저는 한 세 번째 정도를 봐요. 세 번째 정도의 가격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9구역이나 7구역이 네네.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하임이나 뭐 이제 앞으로 지어질 9구역이 차지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구역이 되지 않겠느냐. 1500세대 대단지고 또 하나는 역세권하고도 양쪽 역세권하고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 여기에 단점은 이제 초등학교하고의 거리가 좀 있다. 라는 거 외에는 상당히 좋은 장단점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지난번 말씀하신 1구역이나 2구역보다도 11구역이 네. 더 가격적 지위가 높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1구역, 2구역은 우리가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주상복합 형식이 돼요. 주상복합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고층으로 올라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공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주상복합 형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소규모 단지고 그러나 여기 11구역은 1500세대의 대단지고 숲속을 끼고 있는 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달산을 바라보면서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가 좋은 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상당히 이제 설계적인 걸로 단지 설계가 상당히 우수한 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 흑성 뉴타운 두 번째 시간으로 4구역과 5구역, 11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 흑성 뉴타운 마지막 편으로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기대되는 7구역과 9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